초단편 1일 소설 오늘의 이야기. 장기 연애의 끝,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상편 시작합니다. 남자친구와 나는 15년을 만난 커플이었다. 3살 연하였던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운명적이라 믿으며 금방 마음을 주었다. 15년 세월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지만 모두 그렇게 만나는 거라고 믿었다. 15년 동안 남자친구와 나의 부모는 끝없이 결혼을 닥달했지만 우리의 나이가 40을 넘어 45, 42이 되자 거의 포기에 접어들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혼인신고만 하고 평생 함께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남자친구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 힘들었던 것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커플이었지만 어느 커플에게나 문제가 있듯 내 남자친구에게도 결점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최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그만두었다. 핑계는 아주 다양했다. 그의 가장 큰 핑계는 2명의 친형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부모가 그걸 방관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만나서 다가왔을 때는 그토록 자신감에 넘쳐 적극적이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애정 결핍과 열등감에 똘똘 뭉친 남자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나와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나는 그게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그가 그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였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남자친구는 우울증, 공황, 사내 괴롭힘 등의 핑계를 대가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잘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접는 걸 반복했다.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지 못할 만큼 수입이 없었으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중소기업에서 200 언저리의 월급을 받고 살았지만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고 그가 잘 되는 게 곧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믿었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직장이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애만 없으면 내가 벌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지만 우리의 이별은 내가 도저히 예상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그 여자가 내 운명인 것 같아. 어느 날 불쑥 그가 술을 먹고 전화해서 폭탄 발언을 했다. 그 여자는 바로 지금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였다. 무려 1년을 일했으니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이유에 여자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자친구는 20살이 어린 그 여자가 자꾸 자기를 유혹해서 괴롭다며 횡설수설했고 그의 혀꼬인 말을 들은 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나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술 깨면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게 진짜 큰 일이 될 것 같아서 실체를 마주하기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게 헤어지자는 얘긴지 아니면 취중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밤새 속을 끓였지만 이 사건은 의외로 맥없이 끝났다. 다음날 아침 남자친구는 평소와 같이 전화해서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부를 나누고 끊었다. 나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어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남자친구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남자가 살면서 젊은 여자의 유혹을 받는 일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잡돌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자친구를 무조건 믿어야만 했다.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작이었다. 장기 연애의 끝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1일 소설 오늘의 이야기 장기 연애의 끝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편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툼이 잦아졌다. 모든 다툼이 사소한 것이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었다. 나는 그가 그저 짜증이 나고 나의 모든 것이 거슬리는 건지 아니면 헤어지자는 소리를 내가 먼저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20살 어린 운명의 여자에 대해 얘기한 후 2달쯤 흘렀을 때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빠, 그냥 놔주세요.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 이름도 소개도 없이 그저 그 말만 했다.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오빠가 너무 착해서 여자친구한테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언니가 오빠 놔주세요.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해요. 언니라니. 남자친구보다 20살이 어리면 그 애는 내 동생뻘도 아니고 딸뻘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 말만 더듬다가 전화를 끊었다. 남자친구의 태도 변화가 단번에 이해가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말았다. 그날 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자친구는 울었다. 너도 좋은데 걔가 너무 좋아. 우리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걔를 만나보고 다시 너한테 오면 안 될까? 기다려줄 수 있어? 헤어지기는 싫고 그 여자는 만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이별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남녀 사이에서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남자친구는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야? 라고 거듭 확인하듯 말하고는 떠나버렸고 그 와중에도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으니 그런 남자에게 바친 내 15년은 대체 뭐였을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15년 동안 매일 연락하고 함께 하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예상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수없이 그의 꿈을 꾸고 그가 돌아오길 바랐다가 그가 불행해지길 바랐고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어느 날은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곤 했다. 15년을 만나고 헤어졌다는 것은 이별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자 엄마는 내 탓을 했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바람이 나게 만들었냐면서. 친구들은 모두 내 편을 들어주었지만 가장 내 편을 들어야 할 엄마가 그렇지 않았다. 이제 창피해서 교회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 안 되냐고 매달려라도 보라며 매일 나를 닥달했다. 걔도 어린 여자가 당연히 좋겠지. 이제 다 늙은 여자가 뭐가 좋겠어? 애도 낳아야 되는데 걔네 부모도 새 여자가 더 좋을걸? 엄마는 나를 혼내고 비아냥거리며 괴롭혔다. 나는 이별의 슬픔과
엄마의 히스테리를 견디는데 안간힘을 쓰면서 6개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삭제했지만 익숙한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지내? 나 걔랑 헤어졌어. 내가 진짜 미친놈인 거 알지만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는 그의 메시지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꺼지라고, 너 같은 놈 나도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6개월 동안 나도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사는 걸로 복수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런 드라마 같은 해피엔딩은 없었다. 여자 나이 45, 내가 소개라도 받을 수 있는 남자들은 나보다 10살 이상은 나이를 먹은 남자들 뿐이었고, 내 또래나 나보다 어린 남자들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어떨지도 모르는 늙은 여자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이라도 외모의 나이를 줄여보려 관리도 받고 다이어트를 해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저 아주 평범하게 늙어가는 아줌마에 불과했다. 내게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남자친구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일 수 있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평생 혼자 살거나 그저 나를 받아주는 아무나 만나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바람이 나서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를 다시 받아주는 게 맞을까? 그가 다시 바람이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받아준다면 그에게 나는 얼마나 가치 없는 여자가 될까?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있는 게 나은 걸까? 앞으로도 나를 원하는 남자가 아무도 없다면 나는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초단편 소설 책방,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생활비 80만원, 외벌이 남편의 실체, 상. 남편은 외벌이였다. 첫 아이를 낳고 나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신혼 초 남편은 각자가 번 건 각자가 관리하길 원했다. 남편은 연애 때도 데이트 비용에 철저한 편이었다. 한번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숙소 예약 같은 건 물론이고 주유비, 휴게소에서 쓰게 되는 비용에 고속도로 톨비나 관광지 입장료까지 모두 정산한 후 반반으로 나누어서 내야만 했다. 여기에 자신의 차로 자신이 운전한 것까지 따져서 차 관련한 비용은 내가 좀 더 지불해야만 한다던 사람이었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반반 데이트가 오히려 편했다. 누가 더 내고 말고를 따져서 자잘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었으니 그가 대놓고 비용을 나누는 걸 경제관념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결혼 후에도 남편이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자 당황하긴 했지만 연애 때와 뭐 크게 다를까 하는 안이한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졌으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가 책정한 우리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이었다. 공과금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다. 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다 계산한 거라며 아마 저축도 가능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극도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였는데 그 노력과 희생은 나와 아이만 하는 것이었다.
철이 지나도 새 옷은 살 수도 없었고 항상 최저가에 신경이 쏠려 있어야 했으며 100원, 200원 차이에 한참을 고민하는 일도 많았다. 아이 옷이나 신발은 당근에서 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어 입혔고 간혹 아이 물건을 선물로 주는 지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 새 옷, 새 신발, 몸에 좋다는 유기농 과자 하나도 사주지 못하면서 나는 남편에게 힘들다거나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내게 공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둘째 아이까지 생기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졌다. 자기야, 생활비 좀 올려줄 수 없어? 우리 네 식구 80만 원으로는 진짜 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 사람이 늘었는데 생활비를 올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진짜 깝깝하다. 그렇게 낭비해서 이 집 전세 대출 언제 다 갚고 언제 더 크고 좋은 집 살래? 애들 점점 커가는데 돈 들어갈 때가 더 늘겠구나 생각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사는 걸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 집에서 버는 사람 나 하나뿐인데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어떻게 사니?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 집에서 나만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야? 한참을 잔소리를 하던 그는 마지못한 듯 생활비 5만 원을 올려주었다. 5만 원이라니 턱없이 부족했고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더 요구하길 포기했다. 그에게 집에서 놀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여자로 취급받는 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초에 그랬듯 다시 일을 하면 어떨까 궁리했지만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너무 어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하러 가려면 누군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친정엄마는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 시댁은 너무 멀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줄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돈을 주고 사람을 써야 할 텐데 겨우 그 돈 벌겠다고 엄마가 애를 버리고 나가서 일을 하느냐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내가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질 않았다. 몇 년을 쉬었으니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일을 구한다 해도 최저시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일 거였다. 나는 나가서 일하는 걸 포기하고 좀 더 아끼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물가는 점점 더 오르기만 했고 몇 년 동안 사입지 못해서 내게는 다 떨어져가는 낡은 옷들만 있었다. 나는 남편이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을 입었고 염색이나 파마는커녕 커트도 못해서 그냥 언제나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다. 다이소에 가서 고작 1,000원짜리 머리끈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놓고 나온 날 나는 많이 울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생활비 80만원 외벌이 남편의 실체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초단편 소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생활비 80만원 외벌이 남편의 실체 하편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나는 결혼 전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알고 싶어서 내 월급을 공개했지만 그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남편은 연봉은 자신의 사생활이며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다니는 회사를 알고는 있으니 남편의 연차 정도면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기는 했다. 어쨌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 정도나마 사는 거라며 자화자찬하는 그의 말을 나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남편이 지나치다고 느꼈다. 생활비 85만 원에 남편 자신이 희생하는 값은 들어있지 않았다. 마감 세일, 떨이 물건으로만 장을 볼 수 있는 형편에 남편은 매 끼니 고기나 계란 반찬을 올리기를 요구했다. 어느 날은 좀 무리해서 제육볶음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나랑 애가 먹든 말든 혼자 제육볶음을 다 먹어 치우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차린 밥상이고 벌써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굳이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겠냐며 다음에 해주겠다고도 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만 빨리 해주면 되잖아.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나 같으면 이럴 시간에 그냥 후딱 해주겠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냥 후딱 해주고 치워버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지만 나는 그러기가 싫었다. 아들이 밥을 먹든 말든 아들의 입에 고기 한 점을 넣어주지 않고 잽싸게 집어먹는 그가 그 순간 너무 미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계란 후라이 하나라고 했다.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위한 하나의 계란. 나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과자 하나를 사주는데도 벌벌 떠는데 세상에 어쩜 이런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 남편은 그동안 내게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게 했고 입금해서 체크카드로 쓰는 돈은 그 명세를 샅샅이 살폈다. 그는 수시로 기강을 잡듯이 나를 붙잡고 잔소리를 했는데 늘 결론은 내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였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여기가 더 싼 마트가 맞아? 편의점에서는 뭘 샀어? 편의점 비싼데 꼭 편의점에서 사야 했어? 버스는 왜 탔어? 걸어서 30분이면 가는 데잖아. 걸어도 되는 걸 왜 버스를 탔어? 일부러 돈 주고 운동을 하는 세상인데 가까운 데를 왜 차를 타고 다녀? 자기 진짜 돈 이렇게 쓸래? 힘들게 일하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는 결국 그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바쳤다. 그가 너무 미웠지만 또 그가 나를 잡돌이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다. 아이들이 얼마나 커야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던 즈음에 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큰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의 엄마가 해준 얘기였는데 그녀와 나는 가깝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버스에 아이를 태울 때마다 얼굴을 보는 사이였다. 그날 아침 그녀는 유독 나를 안쓰럽게 보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얘기를 꺼냈다. 저기 내가 이런 말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후 그녀가 내게 해준 말은 남편의 취미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남편은 러닝이나 배드민턴, 조기축구에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내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을 하는 사이라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이 나를 데려간 적이 없으니 나는 그가 어떻게 취미를 즐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건강에 좋고 돈 안 드는 취미라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러닝은 그저 달리는 거고 축구는 축구공만 있으면 되고 배드민턴에 쓰는 도구라고 해봐야 라켓과 공뿐일 텐데 그게 비싸봤자 얼마나 비쌀까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남편은 배드민턴 동호회 안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고 했다. 밥 잘 사고 술 잘 사고 배드민턴 라켓이나 셔틀콕, 신발 등은 항상 최고급으로 갖추는 그런 사람.
좋은 배드민턴 라켓이 30만 원 정도는 한다는 얘기에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본 남편의 라켓만 적어도 5개는 될 텐데. 나는 내 손을 꼭 붙들고 서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 보았다. 얻어입힌 바지가 짧아져서 아들은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딸은 제 오빠가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물려 신고 있었다.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낡아서 소매가 나달나달해진 남편의 잠바를 입고 있었고, 무릎이 나오고 해진 추리닝도 남편의 것을 접어 입은 것이었다. 노란 고무줄로 질끈묶은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 새치가 적지 않았고, 화장은커녕 날로 늘어만 가는 기미가 채워지는 얼굴은 이제 절대 내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남편과 나는 같은 목표를 갖고 한 뜻을 가진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조단편 소설 책방 새로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